예, 참석자 여러분, 이번 이틀간의 회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 마지막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전문가들 분께서 주로 이틀 동안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션에는 제가 이 학자나 또 시민단체의 대북 전문가들을 모신 게 아니고 정치를 실제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학자로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얘기들을 했는데 전혀 힘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까지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여하튼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얘기들을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이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별 의미 없는 말씀을 하셔도 1년 내내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반응이 열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30년간 뼈저리게 느끼고 학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비교적 학자로서의 의무보다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학술회의를 하면 우리 정치 일선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시는 분들을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제가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네 분의 현직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시고 아주 중진급 이상의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최소한 직함이 과거에 원내대표나 당대표급의 제가 이 아주 훌륭하신 국회의원 네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이틀간 사실상 발표자 토론자를 회의 시작 전에 소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제 평소 입장과는 달리 이 네 분의 유명한 이 정치인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치인들께서는 의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나는 뒤에 소개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프로그램상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진 찍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아주 대중들의 그 반응과 인기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회 보는 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그 원내 대표를 역임하신 우상호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 과거 원내대표도 하신 그 원유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계시는 민주평화당의 이 정동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평양 9.19 정상회담 때 같이 제가 수행원으로 동행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사적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 장관께서 통일부 장관 하실 때는 그래도 뭐가 안 되면 어디 쫓아다니면서 바지 가랑이도 잡고 이렇게 국면을 전환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통일부 장관들은 장관만 되면 그냥 대통령 뒤에 숨기 바쁘냐 이런 제가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상에는 그 바른미래당의 이 정병국 의원께서 나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때가 때인지라 뭐 지역구에 불가피한 그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지만은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국회의원이 아닌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지금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도쿄에 있는 와세대 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장을 하고 계시는 그 이종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사리에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다든가 이러면 아마 날카롭게 지적과 교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에는 도합 5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 주제는 한반도 평화란 말도 좋고 대북정책,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제대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치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명하신 이 정치인들의 고견을 듣고 또 훌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따끔한 좀 질책을 들음으로써 보다 앞으로 대북정책이나 이런 남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정착시키는데 아마 도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좀 단순화시켜 말하면 대북정책이나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명이 5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0여 년의 정치사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틀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시 달고 선거 캠프가 구성되면 어떻게 전임 정권보다 더 섹시한 그 대북정책 장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캠프에서 만드는 정책을 그대로 국민적 그 여론 수렴이나 그 협의 과정, 거버넌스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실천을 함으로써 또다시 여야 진보 보수 간에 그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짐으로써 정책 추진의 운신의 동력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우두를 지난 20년간 계속 반복해왔다 이렇게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큰 틀의 주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악순환을 끊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좀 지속성이 담보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중진 정치인들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그 순서대로 나오신 분들께서 한 대략 7분 정도 자기 그 개인적인 그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그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훌로의 질문도 받고 그래서 아무런 격식이 없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 토론의 장이 되도록 제가 사회자로서 능력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안 하실랍니까?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기동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뗄 수 없는 명칭이 때로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말 명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럼 정동영 의원님 네, 좋습니다. 뭐 토론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는 꼴찌로 받았는데 말은 또 처음 하네요. 예,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사실은 원유철 의원님이에요.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사실 평화통일의 공통분모는 분명한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30년 동안. 그 기조에 충실하면 지금 사실 국내적으로 소모적인 정쟁과 갈등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3단계로 첫째 교류협력 단계,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로 가자라는 것인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온건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그 EU 의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어젯밤에 귀국했는데요. 그 해마다 이제 EU 의회와 한국 국회가 교류를 해요. 제가 한 EU 의원 외교 협회장 자격으로 이번 주에 이제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한 EU FTA도 있고 그중에 핵심이 역시 EU 의원들도 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근데 이제 EU는 지금 미국이랑 별로 그렇게 입장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대한반도 정책, 대북 핵 문제 관련해서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판적 관여 정책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되 그러나 제재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 특히 CVID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구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거나 또 넓게 알지 못합니다. 그 전주에는 EU 의원들이 몇 분 국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방문자 중에 질문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북 간의 소통을 미국을 통해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휴전선 북쪽에 개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20-30명씩 나와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이나 그냥 평소에 관심이 없는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은 북한 핵 문제는 정말로 북미 간의 문제이고 남쪽은 뭐 꼭두각시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정부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장한 것은 제안한 것은 EU가 미국하고 좀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가 아니라 좀 더 공세적인 어서티브 인게이지먼트 또는 액티브 인게이지먼트, 적극적인 관여 또는 공세적인 관여를 좀 해달라. 첫째는 그 방안으로 예를 들면 지금 평양에 7개 대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등등. 또 EU 국가의 영국, 뭐 독일 등등에서 10개 국가의 북한 대사관이 나와 있어요. 그 대화 채널을 좀 격상해서 그러니까 대개 주재국 대사가 국장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채널 한 개가 있거든요. 근데 북핵 문제가 엄중하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초치해서 뭔가 EU의 입장을 설명한다든지 북한은 체면을 목숨보다 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다.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EU가 좀 그런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인권 얘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그걸 성명서로만 발표하지 말고 인권에 대한 입장과 함께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EU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지만
또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의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테크노크라트, 관료들에 대한 훈련이다.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국가가 EU들 아니냐, EU 국가들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고 등등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그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특히 그 EU 국가는, EU 의회는 750명의 의원으로 돼 있고 28나라에서 이렇게 인구 비율로 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룹을 이제 대외 관계 관련해서 한 44개 그룹으로 한 15명 정도씩 이렇게 배분해서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대로 하는데, 제일 인기 있는 서로 가고자 하는 그 지역위원회가 한반도 관계 대표단이에요. 그래서 그 750명 중에 한국계 스웨덴 출신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입양아인데 제시카 폴피에드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한국계니까 당연히 한반도 관계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역할을 해보고자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회장을 맡은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아주 떠오르는 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여성 정치인, 젊은 여성 정치인이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장관도 지내고 한 40대 초반의 그런 여성 정치가였는데 굉장히 야심만만했어요.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평양 방문도 추진하고 서울도 와서,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 공통분모가 확인되고 넓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사실 분열되고 지지를 못 받으면 대외적으로 힘을 가질 수 없죠. 김대중 대통령 때 주력했던 부분이 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 포용 정책을 국내에서의 지지 기반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미중 일러 4강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주제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치,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제 이 저녁 늦게 귀국을 하셨고 몸 컨디션이 사실 굉장히 안 좋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냥 거의 강제 괜히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가지고 오늘 핵심은 어떻게 협치의 장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썩 온당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 문제, 대북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체제 내지 이념 논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책을 집권한 사람들이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절차나 형식이나 제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그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대개 집권하지 않고 야당에 있을 때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만 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독주를 하는 경향성을 우리 역대 정부가 보여왔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대북정책 문제는 일반 정치 영역에서 떼어내서 부분체제 내지는 특수체제로 가져가야 된다. 아까 정동영 의원께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올해 발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 아무도 지금 그 정책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대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은 아무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13대 국회 때 그 노태우 정부가
이른바 삼김이 야당의 당수를 할 때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었고 또 치열하게 거버넌스 과정을 1년 동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13대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그 위원장이 야당 박관용 그 의원이 그 위원장을 했는데 오히려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그 전향적인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내줬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홍구 총리였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이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전제로 우리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님과 우리 다수 아주 제1야당인 원희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좀 오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마음을 여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 민족의 우리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한번 특히 제가 원희철 의원님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제가 TV 토론회를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진 의원분들 중에서는 비교적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열린 눈을 가지시고 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걸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이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각별히 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그 단초를 여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원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여당부터. 야당부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총장님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선배님, 대표님만큼 현장에서 직접 통일 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북한도 몇 번씩 다녀오셔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정확하게 이 남북 관계를 꿰뚫고 계신 선배님 비하면 아주 저는 뭐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이 하루빨리 관계가 좋아지고 함께 공동으로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독일이 통일 과정 속에서 그 이질감을 빨리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가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도 했지만 제가 2006년도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일할 때 직접 평양시 강남군 단곡리라는 마을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남북 협력 사업으로 하는 현장을 제가 경기도 정무부지사 자격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협력 사업을 지원도 해주고 또 3박 4일 동안 북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겁을 먹고 사실 북한을 갔는데 그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북한 동포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특히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과 그 평양시 강남군 단곡리 인민위원장이셨던 분하고는 완전히 뭐 형제 이상의 그런 친밀감을 보이면서 서로 안부도 전하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야, 통일의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던 그런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랑을 좀 하나 할 것은 제가 외통위 소속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개성공단의 제2타가소를 제가 앞장서서 지었습니다.
그 북한 여성들의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5만 5천 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아이들이 그 맡길 데가 없어 제대로 맡길 데도 없고 수유할 데가 없어서 그 굉장히 고생하는 현장을 제가 갔다 보고 와서 예산 소위원회에서 제2타가소를 지어주자고 앞장서서 지우는데 앞장서기도 했고요. 또 개성공단이 하도 불안정성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제화지구를 만들자는 법안도 제가 제출해서 그것이 통과돼서 지금 국제화지구 거기 센터도 지금 운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좋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남북이 대화의 길로 나와서 새로운 번영의 길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건 사실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그리고 2016년도에 핵실험 때문에 5.24 조치에 이어서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는 정말 마음 아프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결단을 내려서 핵을 내려놓고 남북한이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에게 주신 주제를 보면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열었던 원스톱 센터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원스톱 센터, 통일부 원스톱 센터가 활발하게 그 역할을 앞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치를 통해서 더욱더 활발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앞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 상담센터라는 곳이 이제 통일부와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활한 남북경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결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인데요. 이 협약서에 보면 북한의 주민 접촉이라든가 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수송 장비 운행,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통위에서 이 종합상담센터 또 남북교류협력 남북협회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서 뒷받침할 생각이고 또 예산 지원을 통해서 뒷받침할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 협치의 방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희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집권 여당 의원이신 우상호 의원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는 네. 제가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좀,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이 토론회를 위해서 청와대와 상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초에 주제가 이 남북교류 문제를 주로 하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로 구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현장에서 새로운 화두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냥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려고 했던 의지를 가졌던 정권의 움직임의 양상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 주안점이 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정동영 선배님도 이제 뭐 다 그때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다자간 협상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그것에 기반해서 양자간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의 전략을 폈죠. 그 취지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 없이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매우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최초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자간 협상이 소위 다자간 협상, 이제 주로 6자 회담이라든가 뭐 4자 회담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변형된 회담들을 진행을 했고, 그 다자간 협상은 당연히 실무 책임자의 협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라운드 테이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결정권자의 테이블로 넘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고, 여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실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나면 더 이상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기 좀 어렵겠다. 또 이후에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자간 협상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지금은 사실은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결국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담판을 통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방향의 전략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성격은 실무자들의 협상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탑다운 방식, 각 나라의 정상이 결정권자가 모여서 합의하고 그 합의의 결과를 실무적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 정상이 벌써 좀 3번 뭐 만났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만큼 끌고 왔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 실제로 미국 내 여러 다양한 여론 지형과 군산 복합체의 여러 이해관계를 볼 때 그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하는 비관론이 교차합니다. 또 한 번 이제 자기 말씀드리면, 제가 원내대표할 때 정세균 의장을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야 지도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각 당의 지도자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요, 저기서 무슨 성과를 내겠냐 하는 불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주기보단 그 정략적 의도를 분석해서 당하고 있다, 쏟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되고, 의회의 분위기도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용당한다, 김정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식의 이 여론 지형이 아주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치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만 보더라도 뭐 군산복합체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분단 상황이 완화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이해관계에 가장 노출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무기 판매상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양자 협상을 통해서 또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전략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밑에 배경은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북미 회담을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테크노크라트 중에서는 외교 전문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통일부가 낄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통일부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의 종속 변수가 되는 순간 통일부 역할이 계속 부차적인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안보실의 전체적인 포지셔닝은 전부 외교관들입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아니죠. 정의용 실장, 또 김현종 차장, 뭐 이런 분들이 다 되게 외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아무래도 청와대의 관심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신뢰한다. 근데 남쪽은 뭐냐? 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주도적 남과 북 관계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중재적 역할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너희들이 별도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에서 성의를 표시한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당국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노출되고 이게 지금 남북 간의 여러 대화 채널이 그대로 중단되어 있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실책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과 동시에 남북 간에서 별도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저는 끊임없이 제안하고 실행하고 추진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유엔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풀었어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도 풀지 못하면서 유엔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언제 풀겠단 말인가?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문제에 또 다른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가 있죠. 결국 남남 갈등 문제입니다.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그 문제로부터 정치적 득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각 정당 내부의 판단들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격적으로 합의되어서 전격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전격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사관 혹은 연락사무소가 개설됐다면 훨씬 남남 갈등이 줄었을 텐데 이게 계속 교착 상태로 갈수록 이제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정책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또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이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협치 문제를 본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문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북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정치적 오해나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다. 이게 과거에 사실 이 얘기가 한번 국정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권 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통령,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인가 그랬나요?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야당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진행된 바도 있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각 당공이 남북관계의 성과나 그 어떤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려야 된다. 제가 2000년도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남북 정상회담 6.15가 처음 된 게 2000년 아닙니까? 네, 그걸 선거 전에 발표했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전 될 줄 알았어요. 야,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다는데 물론 제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딱 낙선했고요. 비슷한 예가 있죠. 북풍을 활용해서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했던 정권이 있었는데 그때는 야당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향적으로 국정 운영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나 총선과 같은 선거에 직접적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야 공이 남북관계를 혹은 남북관계의 어떤 전환을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정략적 의도는 전 성립하지도 않고 사실도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가질 필요도 없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근데 이것을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측면에서 남쪽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앞으로의 진전 단계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통해서 남남 갈등, 특히 정치권 내에서의 협력은 아니어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치적 피해를 주진 않겠구나는 정도의 신뢰가 만드는 노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이 주도하는데 야당이 민족 문제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의 역할도 토론을 통해서 고루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 유효하냐 아니냐는 아직 저는 평가 단계에 들어서기엔 좀 빠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 북한이 실제로 그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비핵화를 빠르게 진전시키면서 국제사회 이론으로 나올지, 아직은 저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비관보다는 낙관 쪽에 서 있는 편입니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급하면 안 된다. 정부도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정치 세력의 협치와 그리고 이 정치 전략의 성공을 위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원철님 지금 가사에 바쁘셔갖고. 제가 신경 쓰지 마시고. 질문 있어. 이거 하시기 전에.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의당 대표인데 그 대표 자격이 아니고 그냥 정치인 심상정의 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특히 남북관계 문제는 저희 같이 작은 당은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또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적극적인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경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경쟁을 해왔고 특히 외교 안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협력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 한반도 전략의 전략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정책 그동안의 기조에 대해서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조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다. 뭐 조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분명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중재자론, 촉진자론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사자로서 돌아와야 하고 당사자로서 시즌2를 열어야 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노이 회담이 될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그 북미 회담이 잘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한미 동맹을 남북 관계에 앞서서 어떤 그 남북 관계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룸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다 유보했던 게 아닌가. 제가 쭉 문재인 정부의 이 남북 관계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우리 건 뭐지? 우리 손에는 뭐가 있지? 우리의 레버리지는 뭐지? 이 생각을 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북미 회담에 대한 불확실한 낙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낙관이 결국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당사자로서 가져야 될 룸이라든지 레버리지를 놓치게 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9.19 때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고 하고 또 뭐 문화체육 민간교류도 한다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재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 없이라는 말은 결국은 제재를 너무 강조하니까 제재를 다 존중하면서 예를 들면 뭐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거 안 돼도 남북
이제 그 금강산 재개하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미국의 태클에 의해서 안 되게 됐잖아요. 작년에 그 10월달에 이른바 그 워킹그룹 이게 이제 모든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쌀 100만 톤 보낸다고 하다가 뭐 5만 톤으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뭐 국제기구 통해서 한다니까 안 됐죠. 타미플루도 준다고 하다가 안 줬죠.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DMZ 평화지대라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환경전문가들 들어가는 거 막아서 또 안 됐죠. 또 뭐 얼마 전에는 독일 차관이 와서 뭐 GP 방문하는 것도 당일날 통일부 장관 같이 가는 것도 브레이크 걸어서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결단력이 없다. 그렇게 지적받을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했지만 결국 방관자로 이렇게 떠밀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뼈아프게 이렇게 성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뭐 의원들 미국 갔을 때 키신저 전 장관 만났을 때 그분이 했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왜 북미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냐, 니들은. 그래서 물론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조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미회담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남북한 관계에서 그 한국 정부의 룸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냐 처음부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게도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미회담이 만에 하나 끝까지 안 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초에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하고 또 뭐 7차 핵실험 뭐 이렇게 준비도 할 수 있고 안 될 경우에 잘 될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룸을 적어도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또 금강산 재개라든지 이런 룸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방정부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강산 교류를 제재 틀 안에서라도 재개하면 그게 지금 고성이라든지 강릉 이쪽에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해 협력지대 평화지대 이거 추진이 잘 되면은 인천 지역의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돼지열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됩니까? 응?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제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우리 살고 죽는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다.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런 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또 앞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치란 말을 전 제일 싫어합니다. 예? 협치가 불가능한 거 또 할 의지가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협치라는 추상적이고 책임을 안 지는 언어를 씁니까? 연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처럼 정책과 비전에 따라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만큼 또 책임도 지는 그런 연정의 제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2중대, 뭐 3중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2중대, 3중대라는 말은 이런 대결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반개혁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중대, 협력하면 다 이중대입니까? 큰 당은 본대고 작은 당은 이중대입니까? 그러니까 정책과 비전이 같으면 협력하는 것이고 그 수준에 맞게 연대하고 책임지는 게 유럽 선진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양당 체제에서 서로 여야밖에 없어요. 유럽 가면 여야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에도 왜 야당이 그렇게 하냐 이야기하는데 예? 야당의 역할은 물론 견제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과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걸 걸고 하니까 정의당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의당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이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는 이 정치 매몰 비용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협치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상투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가 제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협치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혁이.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일관성 있는 또 대외정책 이런 걸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제도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선진적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원희철 의원님께서 원래 좀 오늘 급한 다른 일정이 하나 있으셔서 그래도 말씀만 하시고 가시면 원 의원님께 손해다. 그래서 조금 더 계시라. 한 말씀 더 하시고 가시라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질문은 지금 받을 수가 없고 아니 그냥 질문했어요. 차라리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런 예. 문제를 제1야당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저는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리 심상정 대표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가 권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원내각제에서는 협치의 틀로 국정 운영하고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그냥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이 외교 문제, 안보 문제는 뭐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인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를 잘해서 앞으로 이 남북관계가 그 좀 연속성 또 지속 가능한 틈이 무엇인지 그런 길이 있는지를 좀 더 우리 같이 고민해서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네 분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신 우리 이종원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입니다. 일본 간 지 벌써 한 37년 넘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한 37년, 82년에 갔으니까요. 근데 전번달인가 어디 서울에서도 무슨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주최자가 그런 얘기를 소개를 했더니 누구 한 분이 일제보다 더 길게 30년도 더 길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션에 왜 여기 앉아 있게 된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것은 하나는 이 최한규 원장님께서 한 4년 전서부터인가요? 이 지속적인 매년 국제회의를 주최해 오고 계십니다. 거의 같은 일관된 주제 문제인식입니다. 거기에 저희 와세다 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저 대외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거의 매년 참석을 해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른 형태로 약간 좀 디스커션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와서 뭐 그런 면에서 일종의 그 공동 협력기관 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정상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오후밖에 참석을 못하니까 어디 다른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 패널에 배속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저도 서울에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워낙은 이과계통이었지만 당시 상황 때문에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큰 의미의 정치적인 흐름에는 관여를 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그 계기가 돼서 정치학을 일본에서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국제정치학을 와세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가 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패널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정동영 이 대표님도 학생 시절서부터 잘 알고 있고 깊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 세션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정치에 구체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패널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그런 밸런스 있는 그런 감각이 한국 정치를 토대로 해서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그대로 발현이 되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발언 순서를 놓고도 여당 먼저 하기도 하고 일단 용어상의 정의의 문제는 있지만 협치에 관해서도 공통적인 인식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또 거듭 강조하시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 오래 있었지만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 봐서 요새는 한일 관계가 문제지만 이전에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에 관해서도 한국은 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이전 정권을 거의 전면 부정하듯이 보고 물론 저 개인으로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연속성이 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나 아마 국내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연속성을 강조를 하지 않고 차별성을 강조를 하고 더더군다나 또 여야로 나뉘면 한국 내의 남남 갈등의 그런 어떤 격한 언사들이 또 한국어가 일본말보다 형용사나 부사가 좀 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격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냥 번역이 되고 하면 상당히 강렬한 표현으로 돼서 한국 내에서는 예컨대 지금 같으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한 이 비판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것처럼 그건 표현도 그렇지만 또 미디어가 또 그렇게 확대돼서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정책의 현실이나 집행 방향이 과연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있는 건지 그런 식의 이 이미지를 주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반복이지만 긴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외교의 실체를 보면 예컨대 대북 관여 정책, 북방 정책, 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 틀 안에서 남북을 개선을 하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한 것은 저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입니다. 미소 냉전이 끝나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이 제가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이야기도 왼쪽 보수든 진보든 표현을 달리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얘기를 했고 유라시아를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서전을 보면 민족의 아마 이 출마할 때 내신 자서전의 마지막 장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북방에 있다 그런 표현이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발상은 전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순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 그래서 북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건 이념적으로나 가치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고 그럼 거기에서 이 양극단적인 것을 배제하고 과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하면 거의 공통분모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서로 국내에서 너무 그 정쟁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서 그것이 제가 일본에만 있어 봐도 한국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들을 많이 주고 특히 요새같이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얘기하는데 일본의 대중들은 요새 특히 혐한이 있으니까 더 한국 내 분열상을 과장해서 일본 미디어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면 뭐 대북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은 완전히 이 분열 상태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그런 대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정책에 관여하시는 중요하신 그런 어떤 정치가분들이나 지도적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컨센서스를 생각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도 요새 많이 바뀌었지만 초당파 외교의 전통이 있었고 일본도 그런 건 철저하게 잘합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 외교 면에 있어서는 야당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근본적이진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호 보완적이고 냉전기에도 그랬습니다. 자민당은 주로 뭐 미국하고 협력을 했지만 사회당은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고 그것이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채널로 가동을 하고 있던 뭐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왜 일본은 가능하고 한데 우리가 안 되는지 저는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선 뭐 그건 저의 그냥 멀리 일본에 있으면서 느끼는 감상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연관시켜서 아까 뭐 다자 양자 우상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패널 이 회의의 주제도 그렇지만 대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한국이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단순히 양자만 해서도 안 되고 다자만 해서도 안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틀에서는 여전히 뭐 남북 너무 또 북미나 다자에만 의지하지 않고 남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제가 일본에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틀을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민족의 틀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쪽 평화, 동북아 평화의 근간이고 지역의 평화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저는 저희 국민들 디시전 메이커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때로 표현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남북하는 거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특히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번역이 되면 굉장히 내셔널리스틱하게 들립니다. 전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는 한 가지 예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서울대 그 통일평화연구원 거기서 한 12여 년 정도 여론조사하고 있는 데이터 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건 어제 그저께 대학에서 수업에서도 썼는데 한국에서 10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교류 협력을 지지하는 게 한 절반 이상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본 것은 왜 교류 협력을 지지하냐. 이전에는 가장 높았던 게 그중에서 한민족이니까 하는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근데 그것이 한 20% 줄고 뭐가 늘었나 하면 안정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프라그매틱하게 돼 있고 꼭 무슨 북한이 좋아서 종북이기 때문에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는 그 공통항이라고 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본은 약간 좀 여러 가지 역사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 한반도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좀 일부러 네거티브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나라나 관계국이 전부 다 평화 안정이 상당히 공통분모다 하는 것이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민족적인 디스코스가 아니고 보다 더 지역적이고 적어도 리저널한 그런 디스코스를 자꾸 좀 생산을 하고 특히 정치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대외적인 발신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짧은 부탁인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패널 모든 분들께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협치가 일종의 정치적 네트워크이지 적합성이 있는 얘기냐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심상정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보다는 이게 조금 더 덜 힘들지 않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발상을 전환하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면 일정 부분은 뭐 그런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정치적 그 수사의 그
뭐 허무함이라 그럴까 이걸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3대 국회에 통일정책 특별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국회 내에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은 존재를 하는데 그냥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형해화 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할을 못 하는데 집권 여당 측에서 이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상당 부분 저는 이 대북 문제를 둘러싼 이런 첨예화된 그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어떤 부분적인 의미의 공동 지배 영역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현재 몸담고 계신 중진 의원님들께서 이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곁들여서 2라운드에 하여간 뭐 너무 어떤 집권 측이 일방통행하는 그리고 영광을 독점하는 이런 과거의 관행을 좀 벗어나는 그건 틀림없이 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2라운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인철 의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나가버렸네요. 근데 이제 국회 남북관계 특위는 사실 현재로서는 별 알맹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사실 청와대가 야당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당시에 잘 안 통했지만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했고 뭐 청와대 참모들도 와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노력에 비하면 사실 이 정부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정보 제공 또 소통 이런 노력이 굉장히 좀 인색하다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 정보가 있어야 야당도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를 하더라도 좀 정도가 누그러지고 뭐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 그 북이 트럼프는 신뢰한다. 그런데 남한은 뭐냐? 그게 핵심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남쪽에 대한 신뢰 부분이 지금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종원 교수님은 이제 민족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 핵 문제를 푸는 과정 30년을 보면 남북 관계가 선도할 때 이 문제가 앞으로 갔지 남북이 막힌 상황에서 뭐 협상이 진전되거나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흔들린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건데 북한의 불만은 분명합니다. 왜 미국한테 할 말을 못하냐? 왜 끌려댕기냐? 그래서 당장 아까 심상정 대표도 지적하셨듯이 이른바 실무그룹, 그 워킹그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실 남북 관계는 이게 자주 우리 주권 국가의 영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개성공단을 열 때 미국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 틀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유엔 제재라는 건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넘게 지금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해서 계속 1차, 2차, 3차, 10차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때도 개성공단 계속 확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 제재 조항에도 남북 경제 협력 관계에는 예외 조항으로 돼 있어요. 예외.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트럼프 지난 3년 동안 물론 효과가 있었어요. 트럼프에 대한 심하게 얘기하면 뭐 아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비율을 맞춰주지만 한편으로는 좀 쓴소리도 하면서
이 균형을 잡았어야 하는데 아까 우상호 대표가 지적했듯이 이 외교안보 사령탑이 전부 대미 외교통으로 워싱턴에 안테나를 대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트럼프 심기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개된 건 아닌가 하는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2017년에 화염과 분노, 2018년에 대전환, 2019년 1년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또 교착 상태.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신뢰 문제 닿는단 말이에요. 지난 2월 달인가요? 그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다는 얘기. 우리는 남쪽에 배신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배신.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작년 9.19 그때 이제 우리 총장님 같이 가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9.19 합의 발표에서 북이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if 상 조치가 주어지면 저는 제가 남북 관계를 다뤄봤던 입장에서 북한이 남북 협상에서 남북 대화에서 언제 이 비핵화의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초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문 대통령이 요구하고 해서 받아낸 거지만 북은 기본 입장이 이것은 미국과 상대할 문제고 북미 간의 적대관계 해소라는 근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할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비핵화의 방법론을 남쪽에 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9.19 합의문에 이걸 더욱 담았어요. 동창리 발사장을 전문가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이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그런데 그 직후에 미국으로부터 나온 반응은 이건 고철덩어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뒤에 대응은 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예를 들면 9.19가 아니라 2월 28일 하노이에 가서 그 카드를 냈더라면 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이 9.19와 2.28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2.28 즈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었던 우리는 남쪽에 배신당했다 하는 말. 그걸 복귀해 보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 그때 설득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이번에 2위에 가서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변의 핵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핵 폐기다.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395개나 되는 각종 시설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또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 R&D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 빌딩만 390개가 넘게 있는데 이거는 북한 핵의 출발점이며 두뇌이며 심장인데 이거를 뜯어내겠다는 것은 북한 사실상의 북한 비핵화지 뭐냐. 나머지는 아직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일이다. 근데 이 부분에 좀 역할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그때는 이제 볼턴이 물론 옆에서 트럼프 옆에서 주도했지만 고철덩어리로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거기에 하노이의 노딜로 끝나고 한 그 이제 후과가 결국 2019년에 이런 교착 상태로 이어졌는데 우리 심 대표가 지적했듯이 저는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딱 반환점을 돌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좀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처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하고 그걸 참 그 아주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풀어냈는데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깨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이으려면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 이거 돌파해야 합니다. 이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고 사실 개성공단 만들 때도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NS 위원장이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지금 2차 핵 위기가 발발해 있는데 무슨 놈의 공단이냐. 좀 기다려라.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뒤에도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뭐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니까 미국도 뭐 끝내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때까지도 핵실험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 개성공단 가동은 됐었어요. 유엔 결의안 1차, 2차, 8차까지 나올 때도 7차, 8차 나올 때도 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고 볼 수도 있는 2016년 2월에 그 결정 과정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닫아버렸는가? 왜냐하면 핵실험한 건 1월 달이에요. 1월 6일인가 1월 12일인가. 개성공단 닫은 것은 한 달 뒤에요. 2월 10 며칠인가. 그런데 그 10 며칠 그저 개성공단 발표 전에 3일 전인가 NSC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개성공단 문제 개짜도 안 나왔어요. 다뤄지지가 않았어. 근데 느닷없이 48시간 뒤에 발표해버렸어. 그러면 외교안보 참모들이 모인 데서는 테이블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게 발표됐는지, 최순실이가 쪽지를 보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를 이거 왜 못 밝힙니까? 이거 밝혀내서 개성공단 닫아버린 것 자체의 정당성을 이걸 무력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한국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이 돼야만, 원인 모여가 돼야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핵심 논리가 다시 부상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밀고 당기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깨진 남북 간의 신뢰도, 그래도 남북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깊숙한 얘기를 나누고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2019년에 이 상황 전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다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다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뭐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답변 겸 뭐 대안을 확실하게 이제 생각이 말씀을 해주셔야 같아가지고 될것 뭘 답변을 또 하러 하시기는 뭐 왜냐면 제가 아까 사실은 처음 1라운드 발언할 때 제가 사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 주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전략의 미스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그렇게 교착 상태로 빠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몰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제 지나친 결과론인 것 같고요. 적어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의 연속성이 거의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 저희 정부도 일정한 형태의 접근 방식 프로세스를 좀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술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는 낙관적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큰 의미의 틀을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래 교착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건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반성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남과 북이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하는 점.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개성공단부터 할 거냐 금강산 강화부터 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개성공단부터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금강산 강화부터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저는 금강산 관광을 풀 때 지금 똑같은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회담, 실무회담을 통해서 만나서 우리의 진위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합의하에 진행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저는 소극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금강산 관광 체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후속 실무회담으로 가야 북한이 나와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를 상당히 불신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식의 잘 알겠지만 북한은 여론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요. 소위 고위급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특히 대남 관계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전문가 그룹들이 이미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신호를 주려면 상당한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안 가고 먼저 선언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장관이 아니니까 뭐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의 행보는 북한을 겨냥해야 된다고 보고요. 외무부 장관은 미국을 겨냥하되 두 장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건 갈등과 균열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역할 분담으로 봐야 되죠. 북한도 아니 미국도 주무장관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늘 발생하는데 그것이 NSC라는 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똑같이 입장 정한다면 똑같이 말할 것 같으면 장관 한 명 있으면 되지 뭐 2명, 3명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역할 분담과 각각의 파트너들을 향한 언술의 차이는 전 용인해야 된다. 이 정권 안에서. 그리고 언론도 그걸 봐줘야 되고 야당도 그걸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뭐 남북관계 특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채널에서 소통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기 자체 독자성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특위가 활성화되면 남북관계의 전환구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이런 건 있죠. 만약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님이나 저나 우리 심상정 대표가 말한 이 공감대를 가지고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남쪽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저는 미국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론 작업을 위한 여러 다양한 루트의 하나로서 국회도 얘기하고 각 당도 얘기하고 또 여기 계신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일제히 주장을 해서 남과 북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실행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그것을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일정하게 미국에도 전달을 하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워킹그룹에 가면 딱 잡고 있는데 역으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하는데 역발상으로 설득한 적이 많거든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이 불편해하니까 추진하지 말자보단 이걸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주는 약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북 문제라는 게 역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뭐 국회 역할이 한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좀 더 정부를 끌어갈 수 있는 자극시킬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정부도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무슨 역할을 못하니까 뭐 무시당하는 것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자꾸 저만 보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집권 여당이니까 어쨌든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제가 우리 민족 소로돋기 운동 상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관계로 미국의 NCNK라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전미 북한 위원회라는 단체인데 제가 5박 6일 동안 거의 미국 그 워싱턴과 뉴욕에 그 구걸 내지 항의 방문 겸 회의를 하러 갔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NGO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에 제재 면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우리는 못 보낸 품목들을 이미 북에 상당 부분 보냈고 우리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돈을 조금 들이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제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 변호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미국의 그 말하자면 1.5세대의 변호사들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틈새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많은 품목을 그 제재의 대상으로부터 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한 우리 민족 소로돋기위원회 신청한 우리 정부에 신청한 서류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개성 양묘 뭐라 그럴까 그 나무 그 묘목 그걸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 만들기 위한 철근 반입하는 게 걸려서 그 면제 신청 서류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접수한 바가 없다. 우리는 접수받았는데 이게 어디 이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저희가 다시 직접 그걸 전달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면제 신청서를. 그래서 그걸 보면 통일부가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고 계속 그 엄격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틀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뭐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지 않나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게 있는데 국회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질책을 해서 좀 반성을 하도록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아까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협치가 별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그 제한된 공간이지만 지금 국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20대 국회가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얘기 되나? 하여튼 지금 뭐 이 이른바 중재자 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정부의 어떤 기조,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깊이 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이게 단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우리 그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민족적 관점보다 지역적 관점을 중시해야 하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언어들을 어법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남북 관계의 룸을 더 열기 위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런 리저널한 그런 전망과 비전 접근을 좀 더 강조하고 그 관계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종원 선생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깊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금강산 제재 안에서라도 금강산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뭐 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원위치시키는 것도 지금 상당한 지금 부담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진짜 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원내 뭐 5당 대표가 같이 뭐 미국도 가고 뭐 가서 실제 명확한 요구를 하면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을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그런 간섭이나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그게 이제 난망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과거 양당 체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상당한 또 협력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조금 좀 말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 어떤 생존적 그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핵심 무기가 결국은 지금 뭐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협력 구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 제가 뭐 저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탄핵에 자유한국당이 62명 그때 또 새누리당이 62명인가 3명인가 참여를 했죠. 65명 참여한 거는 사실 제2의 6.29 선언을 방불케 할 만큼 의미가 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문재인 정부가 염두에 뒀다면은 그 탄핵 연대를 잘 관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연대를 잘 관리해서 개혁 연대로 나가고 뭐 민생이나 또 뭐 이런 이해관계가 좀 개혁 연대의 협력 구조들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북관계는 탄핵 연대 틀을
온전히 쥐고 갔다면 저는 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자마자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 정부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구조, 절호의 어떤 특히 남북 관계에서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점에서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인데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정년퇴임 그 고별 강연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 우리 대학에 아주 언론을 많이 타는 교수님이 앞에 있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그 투표를 잘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심상정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아쉬우면서도 참 그 기회를 놓친 게 정말 좀 한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그러면 뭐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북핵 문제, 또 뭐 남북관계 신뢰의 그 상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종원 교수님께서 학자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뭐 학자 입장이라는 평가를 해주시죠. 모두의 사회에 보시는 최 총장님께서도 학자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별로 이 힘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마 좀 서둘러서 얘기한 부분을 지금 심상정 대표님께서 잘 보충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덧붙인 것도 꼭 무슨 뭐 남북 민족이 중심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올해 작년서부터 안식년이라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 북경대학에 한 3개월 가 있었습니다. 초빙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 물론 그때 이제 시진핑이 7월달에 서프라이즈로 방북도 하고 하는 그 과정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 북경에 있는 북경은 또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나서 될까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시진핑 역시 중국이더만요.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서 피부적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문들이 물론 미디어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저도 뭐 정확한 숫자는 자신이 없지만 북경대학의 북한 유학생들이 제가 4월달 처음 갔을 때는 몇 명쯤 되냐 그랬더니 한 10명 있을까 20명 있을까 뭐 그러던데, 6월달 이후에 그때 7월 들어가서 6월인가요? 8개 분야 무슨 교류, 그중에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북경대학에도 여러 가지 팀들이 많이 오고,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글로벌 무슨 이 외국인 학생이나 교수들이 거주하는 단지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7월달 되니까 제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한 뭐 100여 명 넘는 거 아니냐, 단기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결정을 하면 급속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노이에서 깨진 다음에 교착 상태고 우리가 도저히 수가 없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북미 부활을 위해서 남북이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자를 하면서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한 것이 저는 전략 전술적으로 저는 타당하고 필요하고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경주해서 트럼프의 안색을 보면서 아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뭐 일본도 한국 이상으로 아부 외교를 해서 지금 미국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있는데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국면 전환에. 아직도 완전한 실패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착 상태인데, 특히 일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네,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도 거의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정부나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외교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하는 그런 자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약간 좀 안도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절반의 성공이고 아직 완전한 그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도 심상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 잘 나갈 때부터 불안은 했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 만나서도 만약 교착 상태가 되면 북한은 기댈 데가 있는데 우린 기댈 데가 어디가 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도 있고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가 오히려 더 주변이 좀 복잡했던 그건 꼭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꼭 뭐 특정 정부 그게 아니라 저도 중국 가 보니까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둘러싼 그야말로 또 하나의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언제 뭐가 어떻게 돼서 갑자기 바뀌었는지를 중국 사람들도 혼란이 되어 있고 이게 저도 중국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한중관계 왜 좀 빨리 안 나가냐 그랬더니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하고도 비슷한가요?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사드 배치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날짜를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언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일주일에 바뀌었다든가 뭐 그때 총리 되시던 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통적인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건데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런 어떤 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북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기본적인 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대전제이지만 담론의 차원과 더불어서 실제 외교에 있어서도 그러면 또 중국 카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일본도 이전에 관계가 잘 될 땐 많이 정동영 장관께서 그때 장관하시고 할 땐 그래도 고이즈미 초기 때는 소통이 좀 되고 해서 연계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일본에 그건 기대를 못하지만 예를 들면 중국과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스피드가 좀 늦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나요? 저도 꼭 무슨 현재 정부가 편안하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재 약간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교착 상태지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과 천내를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뭐 통상적인 표현이지만 중국, 특히 중국을 포함을 한 그리고 러시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 전공이 아니고 뭐 한두 번 가본 적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왜 잘 일정한 역할을 끌어내는데 한국이 그렇게 러시아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요. 물론 전문가들이나 하긴 하겠지만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뭐 그렇게 해서 또 변명 같지만 7월 달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주변 외교 역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7월 달에 동경에 돌아왔더니 한일 관계가 세상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7월부터 현재까지는 북한을 잊어버리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계속해서 좀 생각이 좀 옅어졌지만은 여전히 남북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동안 그러면 부의 유산을 이어받은 부분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시 저는 중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뭐 장하성 대사가 10월 달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가 언젠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이 좀 기대와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뭐 그런 요청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좀 그야말로 초당파로 여러 당에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특히 중국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가 하는 이 안타까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푸념을 하고 끝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예정된 시간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나머지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략 한 3, 4분 정도씩 마무리 질문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제가 사회 보면 저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제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세 분 의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 그럼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 정동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종원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3자 틀에서 6자 틀로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를 붙이기 위해서 화염과 분노, 전쟁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북미 간의 그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문재인 이니셔티브는 뭐 효과적이었고 국면 전환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하지만 그러나 이틀로 계속 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과거 경험 속에서 이른바 2005년 9.19 합의가 핵 문제 출구는 이미 확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착 상태에서 다시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구는 14년 전이죠 벌써. 그때 미중일러 남북 6자가 모여서 합의한 것이 뭐 아주 간명합니다. 첫째, 북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수교한다. 세 번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꾼다.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 라는 이제 세 가지 골자와 그다음에 그걸 실현 방안으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단계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자. 근데 이것을 확인한 것이 작년 6월 싱가포르 합의란 말이에요. 싱가포르 합의 중에서도 그건 여전히 유효하고 제일 핵심은 9글자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에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런데 작년 6.12에서 지금 1년 5개월이 경과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왔는데 새로운 북미 관계인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새로운 북미 관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이 싱가포르 합의의 골자를 부인할 주변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합의 역시 지금 미국 정부도 그것 하나 이제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종원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이 사실 지금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 쌍궤 병행, 그 군사훈련 중단, 그다음에 핵실험 중단, 먼저 이렇게 하고 쌍중단,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고 그게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단계 지금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미사일 중단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좀 흔들리지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뭐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6자 회담 때는 중국이 의장국이고 사회자로서 중재안도 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도해왔던 그런 거고 지금도 역시 뭐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죠, 행위자인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역시 뭐 반북 강압 정책을 그 기조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아베는 정치인으로서 김정은과의 지금 정상회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제가 작년에 그 평화 외교단 국회에서 가서 그 의회와 정부와 싱크탱크들을 두루 만났을 때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겁니다. 자기들은 미러 관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누구보다도 이 비핵화의 원칙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겉과 속으로 함께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겉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만이 평화 통일을 진짜로 지지하는 나라다라는 얘기 굉장히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들은 이른바 푸틴의 동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통일이 자기들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분명하게 똑떨어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미중일러를 묶는 노력을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은 뭐 될 수 있으면 이 유엔 제재 틀을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를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중국, 러시아를 꼼짝없게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중국, 러시아가 끼어들지 못하고 북미판으로만 가면 우리는 역할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미국의 의도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그래서 3자 틀에서 6자 틀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선도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상호 의원님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발언했다고 뭐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그만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3분이라서 새로운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큰 틀의 대북관계 전환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 특히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회담을 낙관한 나머지 다양한 방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는 못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단히 불만을 털어놓지만 저는 북한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다. 실망한 거는 이해하나 마치 절망적인 것처럼 지금 일체의 대화 채널을 다 끊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내의 여론 지형도 바꾸면서 정책 변화, 특히 통일부의 분발을 촉구하면과 동시에 저는 역시 대화 파트너인 북한 쪽 대화 파트너에 대해서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좀 과도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들은 같이 균형 있게 비판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너무 거기에 목만 달 게 아니라 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일도 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하되 남북 관계에 관심이 있고 여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분석적으로 평가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같이 움직일 때가 됐다 하는 점을 저는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우리 결론 우리 우상호 의원님하고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뭐 몰라서 못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힘을 보태고 또 해서 상황 돌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자세로 남북관계 문제는 이제 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와 그 목표에 비해서 구조적인 역부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으로 볼 때 국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판을 어떻게 짜는가 이게 1번인데 이 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고민이 됐나 하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예를 들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미국과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 뭐 대통령께서 온갖 그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우리 이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고 또 다층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정치라고 보거든요. 국내의 목소리가 국내의 목소리를 이렇게 주도하는 것을 여기서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점이 이제 아까도 제가 그 탄핵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정책들은 또 다른 층위로 서로 이해관계가 갈릴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전통을 DJ 정부 때부터 갖고 계시면서 경험도 쌓여 있고 그래서 뭐 그보다 더 잘할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 성격으로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서 밀고 갈 수 있는 대응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본 문제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어쨌든 뭐 과거의 동맹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이른바 뉴노멀 시대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 기존 질서에서 전부 국익을 위해서 한 발씩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정부는 과거의 어떤 질서에 그냥 담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게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을 초창기에 던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너네들 이거 지소미아 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이게 협상력이 생기고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면 뭐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소미아가 갖는 어떤 의미 자체가 굉장히 퇴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걸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됐다고 봐요. 그래서 초창기 어떤 명분을 치고 들어가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일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북일 수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부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인 그런 이익 균형에 대한 구상 우리 뜻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그 구체화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 오로지 물론 뭐 이게 일이 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북미 회담만 이제 쭉 앞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추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추스리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얘기도 해주셨는데 러시아도 상당 부분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의지가 있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도 분명히 우리하고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역사 문제 빼고. 역사 문제를 이걸 다 섞어서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지혜들을 저희들도 국회에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 패널 네 분의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세 분 국회의원들 말씀을 듣고 보라니까 남북관계가 잘 되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세 분 모두 무사히 생환을 하시는 길이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겠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북한의 비핵화,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뭐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그 남북 간에 합의한 그 9.19 공동선언,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6.11 싱가포르 북미 선언 그 어디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문헌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고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올바른 길은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미국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면 해결의 길로 갈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협상의 플레이어인데 협상의 플레이어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일방적인 대상 내지 타자화시키는 그 방식으로 지난 27년간 북미 핵협상이 해온 것이 결국은 이게 안 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주어야 되는 카드는 전부 물리적 행동이 수반되는 카드입니다. 미국이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그걸 되돌리고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겁니다. 그 대신 미국이 북한한테 주는 카드는 뭐예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걸 되돌리는데 훨씬 더 북한에 비해서 비용도 싸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양보하거나 동시에 양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등식인데 그거를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그 후에 커리스펀딩 메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것이 시종일관 미국의 북미 핵협상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을 고수하는 한 북한의 핵 문제는 절대 저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도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논리적 결과는 북한의 핵 능력만 계속 고도화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극우 보수에서 얘기하는 북한이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만 계속 늘어나면서 방치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상황들을 지시해서 내년 4월에 슬기로운
한 표를 행사하는 길만이 이 남북 관계를 타개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이 플로어의 여러 선생님들 고맙고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기꺼이 나와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오신 이종원 교수님께 사회자로서 마음을 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